죽음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은 삶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어, 그런 맥락에서 죽음은 가능하면 뒤에 오는 게 좋죠. 그게, 우리 여기 제가 적어놓은 고종명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오복 중에 하나이죠. 이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 삶과 죽음은 같이 붙어 다니고 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삶과 죽음은 어떻게든 다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 조상을 아주 열심히 정성 들여 섬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혈연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종교적인 인식 안에서 우리가 저 세상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고등 종교들조차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죽음은 뒤로 미뤄주면 좋은 겁니다. 고종명은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수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을 뒤로 미루고 넉넉하게 살고 아주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조건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문화, 아니 전 세계 어느 문화도 절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충정로에 사는데, 충정로에 가면 민영환 공의 그 기념물이 있어요. 삶을 절대시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삶을 절대시하지 않는 사람, 용감하게 자기 운명에 마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린 높게 평가합니다. 명예롭게 대우하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죽음을 미루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거나 죽음을 맞는 것이 차라리 당연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의학은 계속 확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많이 길어졌고 또 그 과정에 의학이 개입을 했어요. 우리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 이제 의학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의존성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 과정에 예전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스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그 위에 더해서 살거든요. 의학이 발전했다고 의학적, 아니면 우리 사회가 뭐 서양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게 끝나고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죠. 예전 방식 위에 새로운 것들이 더해지면서 계속 살아가죠. 가족 중심의 결정, 가족 중심의 돌봄은 여전히 하나의 그냥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대로 얹혀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의학은 계속해서 제도화되면서 제도적인 의료가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우리를 구속합니다. 양쪽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속하는 이런 것들을 갖죠. 이런 환경 안에서 죽음이 정말 비인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몇몇 분들을 통해서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우리나라도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호스피스 운동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를 특별한 시기로 존중하고 특별한 시기로 인정하고 특별한 시기로 돌보자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싹트게 된 거라고 보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뭐 몇 개월, 며칠, 몇 주간은 정말 삶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한, 하지만 우리가 돌보는 법을 모르는 일정한 시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호스피스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이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서 호스피스와 별개로 그 시기에 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에 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생애말기 돌봄이라는, 제가 오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라는 말이 관련되어 있는 말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됐을까를 찾아보면 1930년대 말쯤에 소개가 돼요. 자비사 이런 얘기가
매일신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매일신보에 기사화가 됩니다. 죽음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처음 실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락사, 호스피스, 뭐 아니면 생애말기 돌봄,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의학이 발전하면서 같이 섞였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사람들은 왜 안락사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앞당기려고 할까요? 아마 이런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조력 자살이든 안락사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제도화됐고 널리 실천이 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제 연구 내용들을 보면 호스피스가 잘 되어 있어도 의사조력 자살 아니면 뭐 안락사가 아니면 이제 가능한 옵션이어도 죽음의 과정은 그렇게 깔끔하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죽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문제, 배변을 받아야 되고 아프고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죠.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고 아니면 의식이 흐려지면서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무척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그것들을 보는 아니면 이제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한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욕구 중에는 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아주 당연한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통이 너무 크니 나는 차라리 이것들을 거치기 전에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빨리 건너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의 생각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그 위협을 대면하고 그 위협 앞에 이렇게 맞서느니 그냥 빨리 굴복해버리겠다. 빨리 먼저 떠나자. 그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치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정말 무의미한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죠. 아무런 효과를 실제로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예를 들면 뭐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폐렴에 걸려서 인공호흡기를 달았더니 그 다음에는 폐렴이 진행되다가 뭐 균열증이 생기고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되고 투석을 하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줄줄이 따라 붙으면서 떠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치료만 계속해서 받다가 중환자실에서 가족들 하루 15분, 20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떠나게 되는 무의미한 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안락사에 대한 욕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좀 슬프고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상황 안에서 맥락 안에서 사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데 가족들이 느낄 부담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남길 인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런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카드 게임이 있냐면 서로 돌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 뭘 할 것인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카드 게임이 있어요. 그 카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제 입장에서 너는 죽을 때 뭐가 중요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난 폼나게 기억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부담스럽고 아니면 충격적인 기억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건강한 모습을 기억할 때 가고 싶어, 아니면 나를 돌보느라 가족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자기 삶의 중요한 시간을 나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걸 난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또 죽음을 선택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적절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무조건 적절한 이유는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싫다고 무조건 피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걸 직면하고 이겨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건너가기 위해서 나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죠. 그럼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까? 좀 우리가 안락사를 놓고서 갖게 되는 고민일 겁니다.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서양 문화권에서 안락사 내지는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가 금기시된 것은 특히 근대에 접어들어서예요. 그 이전까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자살은 때로는 정당하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행동으로 강조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주된 것으로 싹트면서 금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기, 하면 안 되는 일, 또 그 반대편에는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라고 허용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우리가 이 도덕감에 대해서,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중간, 허용해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판단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안락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기대하고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안락사는 때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떤 종류의 안락사 내지는 어떤 종류의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 허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을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의 과정만 연장하는 치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명의료를 규정하고 그 연명의료가 무의미한 치료와 같은 의미를 갖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권한과 역할로 두고 있지만, 아주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건 자기 본인의 문제겠죠. 어쨌든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자라는 주장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종종 언급이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고통, 아니면 치료 자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것,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안락사 허용 주장을 구성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다른 얘기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적절한가라는 고민도, 의구심도 들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주 자주 가는 어느 식당에 주인이 아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암에 걸렸는데 수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자라고 왜 그랬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강아지가 받는 항암 치료가 강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중간에 생긴 모든 고통의 의미를 수용을 해요. 이거 받으면 머리카락 빠지고 입안이 다 헐어버리고 막 얼굴 꺼멓게 변하고 아플 거야. 아니면 나 응급실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내 암과 싸우고 내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견디죠. 근데 강아지에게 항암 치료를 할 때 강아지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치료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것, 부여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의 의미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는 그 고등한 뭐라고 하냐, 하여 오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목표와 이익과, 아니면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들, 그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데 동물에게는 사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락사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고차원적인 이해, 아니면 목표, 이런 것들이
안락사와 관련되는 고통과도 연결이 돼요. 내가 지금 치료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질병으로 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어떤 종류의 고차원적인 의미를 둘 수가 없다. 그냥 지금 나한테는 단발마의 고통만 남아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어진 환자들이 그냥 계속해서 환각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소리만 지르고 아파하고 그럴 때, 그분들은 그 과정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죠.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어떤 가치를 찾아낼 수 없죠. 그때 안락사를 허용하자라는 주장이 발생하고 또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과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냐? 인간이 절대로 건너가서는 안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제 신성성이라고 부르는 이제 보통 칭하는 영역입니다. 생명 자체는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냐 하면 인간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모르는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도 시행착오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시행착오 하지 말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식물인간은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러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상상력도 발휘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지식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의사는 살리는 사람이다. 의사 보고 죽이라고 하지 마라. 의료제도는 살리고 돌보고 이렇게 더 잘도록 북돋우는 것이지 죽으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다. 죽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안락사 같은 방법들이 허용이 되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조금 더 나가면 강제로 당할 것이다. 역사를 봐라. 히틀러가 제일 먼저 유태인을 죽이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장애인들을 죽이는 일이었다. 독일인들 중에 장애인들이 먼저 안락사 당했어요. 유태인들보다 훨씬 먼저. 그 다음에 집시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항상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 먼저 희생당한다. 안락사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 조심스러워야 한다. 내지는 의심스러울 땐 안 하는 게 안전한 거 아니냐와 같은 태도를 갖기도 하죠. 반대 주장이나 아니면 허용 주장이나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둘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 더 그럴싸해 보이나. 근데 이제 설명한 사람이 벌써 약간 편향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되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안락사 문제 자체가 안락사 논의 자체가 개념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에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 안락사를 이야기하는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락사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라리 우리는 무엇이든 안락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고려하고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부터 하고 그걸 통해서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도 없는 안락사를 놓고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봄의 방식들과 돌봄의 여러 전략들 사이에서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이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는 치료 불가능하거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를 그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는 것, 죽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죽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 행동으로 목숨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제가 뭐 총을 누구에게 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총을 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안 죽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킬한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죽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이 행동 안에는. 그래서 윤리학자들이 아니면 법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평가하고 싶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주를 좁힙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피터 싱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질이 매우 낮고 또 더 살아봐야 고통만 있을 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종결이에요. 이건 다른 예를 들면 죽는 과정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음에 죽는 과정을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죽도록 한다. 내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안락사를 정의를 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안락사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들? 첫 안락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환자한테 주사 놓는 거?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환자한테 물어보고 몰핀 주사를 이만큼 해서 충분히 놓고 그 다음에 몰핀 다음에 뭐 몇 가지 조치들 더해서 죽도록 하는 게 안락사인가요? 아니, 어떤 안락사를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나라 김할머니 사건 2003년, 2002년 고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 얘기를 할 때는 산소 인공호흡기 끄는 것도 안락사라 그랬어요. 개념 자체가 안 하는 것도 안락사라 그러고 하는 것도 안락사라 그러고 그냥 빨리 죽으면 다 안락사인 것처럼 돼버려요. 안락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또 실제적으로도 어려워. 극도로 낮은 삶의 질. 얘기를 처음 들으면 아 그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극도로 낮은 삶의 질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다음에 치료 가능하지 않은 질병이라는 말도 치료 가능한 질병은 그럼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 부전이 무척 심하게 진행이 돼서 그 이의 간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은 이식하면 되잖아. 그게 치료 불가능한 거 아니야. 간에는 치료 불가능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장은 치료 불가능한가요? 신기능이 없어지는 게? 그럼 신장도 대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이제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특히 연명의료나 생명윤리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어려운 경우들이 뭐냐면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문제입니다. 혈액투석 하시는 환자들, 이분들 만성질환이에요. 하지만 투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뭐 2주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돌아가시게 돼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문제든 간에. 그러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치료 불가능한 병인가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혈액투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치료 불가능한 범전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나 치료 안 받고 죽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안락사를 자청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안락사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또 죽임, 제가 이제 킬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킬링하는 것과 아니면 병이 계속 진행돼서 병으로 병사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우리는 짓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이 그렇게 명료하게 구별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돕지 않을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뭔가 의도가 필요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지 않는 데에도 의도가 개입하고 결과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이 전통적인 관념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죽음이냐, 무엇이 품위 있는 죽음이냐, 좋은 죽음이냐,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냐, 아니면 죽음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의료의 역할이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냐.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의학의 목적이 된다면 안락사가 의학의 목적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극심한 고통이 전부일 때, 그것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때로 환자들을 임종할 때까지 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종할 때까지 재우는 우리가
정말 진정이라고 부르는 임종진 진정 치료 같은 것들은 정말로 환자의 수명을 조금 며칠, 몇 시간, 아니면 얼마 정도는 단축을 시켜요. 과연 그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 정당한가 같은 질문을 이제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생명의 유지와 고통의 경감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크냐와 같은 질문들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딱하게 개념적으로 명료한 답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게임에서는 명료한 개념을 가지고 싸우는 철학자들의 게임에서는 안락사가 실제와 너무 동떨어진 이 수준에서 얘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가치 평가도 이 말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가 한 가지 행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락사라는 말 안에는 이게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냐면 2년 전에 이제 안규백 국회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언급을 했던 어느 한 논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락사를 찬성하냐 이런 비율이 76%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걸로 법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면 그 설문에 응답하는 시민들이 응답자들이 안락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안락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연명치료 중단? 아니면 또 다른 것? 아니면 곡기 끊고 깨끗하게 돌아가신 우리 선친 중에 누구? 이분들 중에 누구? 이런 것도 안락사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종류, 어떤 종류가 아닌, 한 가지가 아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안락사라는 말로 우리가 다 쑤셔 넣었어요, 지금. 안락사라는 말 안에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찬성, 반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매우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논의를 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는 말 자체가 무척 좋은 말이에요. 안락사, 영어로 유타네이자, 좋은 타나토스 죽음입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말 자체로 우리가 이제 존엄사라는 말이 우리 2010년 고물에 우리나라 귀에 쏙 들어왔었잖아요. 존엄사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좋은 말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락사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좀 더 중립적이고 아니면 아주 어떤 종류의 가치가 배제된 표현을 찾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안락사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든지 질문이나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 선생님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지적해 주세요. 안락사를 잘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안락사를 어떤 방식으로 안락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4가지 정도 범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표를 그려가지고 위에 2개, 왼쪽에 2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환자의 뜻, 죽는 사람의 의사가 뜻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설명도 듣고 동의도 해요. 뭡니다라고 담당 의사가 의료진이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의료진이 보기에 아니면 의료진이 그걸 물어보기 전에 의식을 잃어요. 그러면 그거는 환자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가족이 요청하기도 하죠.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안락사라는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다양한 범주들이 있다, 이런 단계로 환자의 뜻이 반영된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잘 번역도 되지 않는 자발적, 그다음에 비자발적, 또 자발성과 무관한 이런 식의 범주를 나눠놨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의료진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진이 죽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막는 행위를 철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근이완제와 진정제와 칼륨이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믹스를 해가지고 칵테일로 환자한테 주사할 때 환자는 이제 임종하게 되죠. 그건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받고 있는 치료를 서서히 중단해가면서 줄여가면서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끌 때, 중단할 때 우리는 그것도 안락사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안락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이것을 의료진이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환자가 직접 하기도 하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의학적 조력에 의한 죽음, 의학적 도움을 받은 죽음, 아니면 의사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죽음, 이런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어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종류의 행위들, 환자가 직접 최종 행위를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관여도 됩니다. 뭐 미국에서 법률 중에는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꺼라 그러면 끌 권리는 환자한테 있는데 그 행위는 의료진한테 시키지 마라. 1980년대 판결입니다. 치료 중단과의 관련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였고 많은 분들이 안락사라는 말과 이것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명치료의 중단이 안락사를 구성하는 요소인가? 연명치료와 안락사가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과 무관하다면 정말 모든 종류의 고통을 피하는 죽음, 심지어 자살에 좀 더 가까운 행동조차도 안락사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어떤 문헌을 읽으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아니면 무의미한 의료행위의 중단 자체를 안락사를 구성하는 범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법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의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상담을 하면 우리나라 법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해요. 우리나라 법은 안락사와 무관합니다 라고,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죽음 자체가 얼마나 불가피한가, 예를 들면 치료가 불가능해서 환자가 임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고통이 극심한가, 이것도 안락사 범주 안에서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됩니다. 이것들이 쭉 몇 가지 조합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한 가지 범주가 아닌 다양한 행위들이 안락사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논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통적이고 클래시컬한 안락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요청하고 의료진이 어떤 행동을 해서 죽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머릿속에 이제 정립되어 있는 안락사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사회적인 분쟁, 또 실현 가능성의 문제들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의 몇몇 주들, 이런 국가들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이 경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의학적 도움을 통한 죽음이에요. 의료진이 처방을 해주고 조제를 받아서 그 약을 환자가 최종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앞서 봤던 이 그림에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뭐가 얽혔는지 아시겠죠? 자발적이고, 의료진은 처방만 하는 것이고, 최종 행위는 환자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행위들, 연명치료와는 무관한 이런 방식으로 이 의학적 도움을 통한 죽음의 범주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안락사 논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보다는 다른 종류의 이름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개념화가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완화진정, 마지막에 암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이나 어려운 증상들을 호소할 때 환자에게 아주 적정량의 이제 환자의 그 수면 의식 상태를 약간 낮추는 정도로 유지하는 진정제를 주입하는 치료를 우리 완화진정 접근인데, 이런 것도 죽음을 앞당기거나 죽음을 피하지 않는 행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범주들이 우리가 안락사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들을 잘 개념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들을 개념화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이제 캐나다 퀸즈 대학의 파도라는 교수가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먼저 끊는 것, 생명의 임종을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죽음을 야기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 합리적인 죽음 선택이 가능하고 또 법과 제도가 그걸 금지하기 어렵고 적어도 합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실제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잘 안 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정이 환자 본인에게 가족에게 낯선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낯선 말을 듣고 들어본 적 없고 아니면 너무 어려운 표현을 듣고 아니면 저쪽조차도 웅얼거리고 불확실하다라고 확답을 못 주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환자나 가족은 양쪽에서 압력을 받습니다. 살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한편으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뒤로 미루고 싶은데 빨리 결정하라고 압력받고 이런 양방향에서 압력들 또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자는 아무리 잘 봐도 다른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의료진한테 너무 당연한 게 환자한테는 매우 낯설고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충분히 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고통을 야기하는 증상이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아니면 진단을 받자마자 하는 행위들 뭐 예를 들면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걸 치워야? 6개월 아니, 정도 그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죽음을 선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안락사일까요? 아니면 자살이 좀 더 가까울까요? 의도는 역시 이 상황에서는 고통을 피하자라고 하는 의도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 네 가지에서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시당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택해 버려요. 이건 우리가 좀 조심스럽죠? 판단이, 평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상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증상이 생겼구나. 내가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못 움직이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겠구나. 기관에 삽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이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는 결정 능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결정 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많이 병이 진행이 된 이후에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 이제 이 범주가 연명의료 중단에 좀 더 해당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행위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행위들 이런 범주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 범주들에 따라서 그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평가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안락사를 이야기하거나 안락사를 요청할 때는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인지 그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상의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듣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락사? 안 돼요. 안락사? 저는 찬성이에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한꺼번에 뭉뚱그려지는 접근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신데요? 뭐가 어려우신데요? 뭘 고민하고 계신데요? 같은 이런 종류의 접근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락사의 합법화, 법제화가 아니라 생애 말기에 최선의 돌봄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일입니다. 개별 행위별로 다음에 그 행위를 통해서 바라고 목표가 있는 것 따라서 그리고 결국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겁니다. 이른 죽음은 예방해야 돼요. 사람은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먼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쉴 기회가. 모든 의학의 목표는 이른 죽음의 예방입니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은 예방해야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의 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안녕을 누리고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가치,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제가 이제 아직 심각하게 앓거나 죽음을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큰 고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의존해야 된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 세수 못하고 그래서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이게 되면 아마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랑 의사표현 아니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느 중환자실 의사의 이런 종류의 에세이가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 전담 의사는 자기한테 매우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서 기도할 수 없게 되면 나는 그 시점에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고 받아들일 거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고 그 이들의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수준 높은 돌봄이란 어떤 것이냐, 생애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우리 종종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책임이죠.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근데 돌보는 사람들이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개선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뜻을 물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 가치 중에 효도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효도는 동아시아에서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효도를 해요. 한국인들을. 근데 그 효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가서 부모님께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뜻을 여쭤보라고 하거든요. 효도는 부모님한테 맛있는 밥을 드리고 옷 잘 입혀드리는 게 효도의 처음이 아니에요. 좋은 효도는 뜻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효도조차도 뜻을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종종 까먹는 거죠. 누군가 아픈 사람,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신다, 그분들을 돌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뜻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이들한테 맞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율성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서양의 관념 같기도 해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우리 사회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효도를 이해하는 바람에 효도를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돌봄으로 착각해버린 거죠. 뜻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목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 실제적으로 삶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돌봄을 받는 이들의 뜻을 물어보고 자율성을 개선시키는 방식이 제도를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겠죠. 제도는 틀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게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앞서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한편 죽음을 앞두는 이제 안락사의 맥락에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일이 이제 한 가지, 죽는 사람의 역할이죠. 그 이들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은 돌보는 입장입니다. 보낼 때까지 잘 돌보고 배웅하는 거죠. 그럼 배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먼저 해야 될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무엇이냐? 네 가지 범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생명이 종결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 내 심장이 뛰던 심장이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던 자연현상이 종결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자연현상의 종결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아니면 우리 떠나간 어떤 우리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죽음이에요. 하지만 나로서는 내 삶의 계획이 중단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언제쯤엔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쯤엔 뭐가 나한테 있을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쭉 있는데 죽음은 그 계획과 또 그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류든 간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예측 가능한 것도 그렇지 않든 간에 죽음은 내가 절대로 초청한 적이 없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우리한테 임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초청받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죽음은 여기 네 가지 현상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알아요. 나한테 뭐가 있을지 대충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을 수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게 속수무책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우리 일상, 원래 우리는 우리 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죠. 팔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세요? 언제 우리가 인식하냐면 팔이 아플 때, 여기 팔이 있네. 허리가 아플 때 아주 잘 움직이던데 허리가 물건 들어도 끄떡없던 허리가 제가 이제 어제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밤새 아팠거든요. 여기 허리가 있구나. 허리에다 파스도 붙여야 되고. 원래 건강한 우리 몸은, 건강한 우리 일상은 눈에 띄지 않아요. 조용하게 잘 맞춰줘서 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프면 그 죽음이 앞당겨지면 눈에 두드러지고 보입니다. 눈에 띄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되고,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직접 경험해보고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밖에서 보고 옆에서만 봤죠. 그래서 뭔가 있는지는 알아요. 죽는다, 누군가가 죽는다,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뭔지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종교적인 설명, 철학적인 설명밖에 없죠. 간접적인 설명밖에 없어요. 아니면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설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느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할 수 있는 지점은 나한테 죽음이 오는구나. 나한테 죽음이 열려있구나. 죽음이 분명한 현실로 다가왔구나. 하지만 그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난 나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방식 아니면 그게 나한테 갖는 의미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나한테 열려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들. 그게 우리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임종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달성해야 되는 일이겠죠. 죽음이 다른 관계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와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 일과의 관계, 사회, 환경, 지구, 아니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않도록 싸우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같이 붙어 있어도 죽음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죽음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것들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시기는 항상 급박스럽게 닥치고 선택은 제한되고 고통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깨끗한 죽음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달성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은 죽음이나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죽음의 조건이거나 이게 방식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이것 중에 하나죠. 그것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좋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택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좋은 죽음은 이것들이 포함된 더 큰 것의 일부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죽음을 앞당기려는 욕구가 생겼을 때, 자살, 의학적 도움을 통한 죽음, 치료 중단과 유보, 안락사, 의사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몰핀 좀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욕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행위일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상황에 적합한 행동인가? 지금 나의 건강 상태와 나의 사회적인 환경과 내 주변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 행동은 적합한가? 그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상의를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공동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가족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행동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근데 문제는 이 일을 우리가 닥치기 전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기 전에 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들은 대개 그냥 우리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실모가 하고 있는 소원 노트 같은 작업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주변으로 확대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을 앞당길 때 분명히 고통이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의미 있는 관계, 아니면 내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류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나의 병이 많이 진행돼서 내가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앞서 봤던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무엇을 얻고 잃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넘어서 관계까지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관계 안에서 얻고 잃는 것 사이에 어떤 비교가 저울 추위 위에 올려놓을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결여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과정을 옆에서 돕는, 인간이 서로 돕는 가능성, 가치, 가족, 공동체성, 아니면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렸을 때 섣불리 개입하거나 섣불리 뛰어들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고 존중해주는 태도들, 이것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지 안락사의 요구, 죽음을 앞당기는 사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욕구가 생길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병의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죽음을 앞두게 된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때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죽음의 욕구가 생긴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한다면 이것들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이데거 말을 좀 빌려보면, 표현을 빌리면, 죽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다움, 나의 진정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유일한 그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모임에서도 봤을 것 같은데, 엔딩 노트는 매우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평생을 대기업의 세일즈맨으로 남들 하는 대로 살았던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나답게 죽기로 작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요.
일종의 죽음이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종류의 일을 돕는 작업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허락된 가능성,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이기도 한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이런 종류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일단 목숨이 있어야겠죠. 생명이. 건강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게 됐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겠구나라고.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진작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여러 역량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순간이고, 이것들이 얼마나 꺼졌을 때 내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체적인 건강, 자유, 예를 들면 예상하지 못한 폭력부터의 보호, 감각, 상상력, 사고 능력, 감정, 그리고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 누구와의 소속감,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재미를 찾고 누리는 놀이 능력,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것들. 이게 인간에게 가능한 힘이고, 이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주는 것이고, 자유란 결국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의 요건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죽음에 한번 비추어 보면, 병이 생기고 그 병이 하나씩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걸 하나씩 잃어가죠.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하나씩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 몇 개쯤 남아있을 때, 겨우 몇 개가 남아있는 그 시점은 우리가 떠나도 될 시점이 될지 몰라요. 그런 판단을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할 수 있겠죠. 안락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리고 안락사가 이런 나라는 법도 있다, 이거 들이미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거기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각각의 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안락사는 돌봄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되는 것이지 안락사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보다는 좀 더 안락사 자체의 목표가 있어요. 자기 결정권의 행사라고 하는 좀 더 목표가 많아요. 하지만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에서의 안락사 문제는 의사가 너무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의 하나예요. 절대로 안락사가 자기결정권 실현이 아닌 거죠. 영국은 호스피스를 잘하는 나라라 우리는 최대한 호스피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게 최선의 가능성의 실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법이 있으니 그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편의적으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법 참고 정도 되겠죠. 그게 우리의 지침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누구일까요? 추측. 앤디 워홀의 초상화예요. 그림이. 닐이라고, 제가 앞에 이름을 까먹었네요. 뭐죠? 기본 네임을 까먹었는데, 닐이라고 하는 미국 화가가 그린 앤디 워홀의 초상화인데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여기 수술 자국이 이만큼 크죠. 이게 바늘 자국도 있죠. 여기. 그리고 배에는 복대를 하고 있어요. 수술 받은 후에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렇게 쿨하죠. 이 사람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아주 쿨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연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왼쪽의 사진 2014년도 영국의 초상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탄 사일런스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초상화예요. 중국의 사진 작가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할머니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사진이었습니다. 병상이에요. 병원 침대 옆에 이렇게 사이드바도 있고 레일도 있고 한 게 보이시죠? 병원 침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계십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음의 방식은 모두가 다르고, 왜 죽음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환자가 처해 있는 이 환경,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 체계 자체도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 수없이 많은 조합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일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뭘까를 고민을 합니다. 대충 답은 있습니다. 그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 불필요하게 죽음을 이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상황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아마 구체적인 단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돌봄을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려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아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기가 숨고 안 보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죽음은 지금 자꾸 숨겨지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안 보여져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없는 것처럼 30만 명이 죽는 나라에서 죽음은 숨겨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 죽음을 알려주는 건 카카오톡에 오는 부고 문자밖에 없어요. 죽음 자체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기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잔치처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잔치였죠. 동네 잔치.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이 뭘지를 좀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별 사람,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배려와 소통도 필요하겠고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자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인식이 부족한 문제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는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안락사는 좋은 죽음일 수 있는가? 어떤 죽음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어떤 죽음도 동일하지 않고 어떤 한 가지 죽음의 방식이 그 죽음을 앞당겼느냐 미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 자체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음 자체는 미지의 것이고 그 과정은 종종 많은 경우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가들이 안락사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논문도 쓰고 이제 자기의 인정받는 방법들로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론가들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론가들의 게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과 죽음의 문제,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침묵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돌봄을 찾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봄부터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 제도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